여기 한 러시아 여성 블로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이슈가 된 중국의 어떤 영상 때문에 지금 매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 영상의 여파로 러시아의 여성들이 전부 중국인 남성에 관심을 갖고 한국인 남성과 비교하며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의 영상이길래 이토록 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중국인 남성에게 빠져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그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단순히 소셜 미디어를 스크롤하는 것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모스크바의 차가운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어요. 제 이름은 알리나 이바노바이고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20개국 이상을 여행하면서 제 경험을 독자들과 공유해왔어요. 다양한 문화를 탐험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러시아, 제 고향인 나라가 크고 풍부한 전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그 아침, 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세 번째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머그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창문을 뿌옇게 만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회색의 모스크바 하늘이 보였죠. 저는 원래 이메일을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틱톡을 스크롤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영상마다 러시아 여성들이 중국 남성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어요. 중국 남자가 최고예요 라거나 중국 남자랑 결혼할래요 같은 말들이었죠. 눈을 깜빡이고 눈을 비볐어요. 다시 봐도 영상은 그대로 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중국에 가본 적 있어요. 거기서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하지만 갑자기 모든 러시아 여성들이 중국 남자를 선호한다는 생각은 뭔가 이상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 중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현실과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계속 영상을 보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저 또한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더 좋은 기억이 많았었죠. 한 번은 해외 체험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체험단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분은 참 따뜻했고 고마운 분이었어요. 그분의 배려 있는 행동에 한국에서의 여행이 두렵지 않았었죠. 그분은 영어를 거의 못하셨고 저도 한국어를 거의 못했지만 어떻게든 소통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제 가방 하나를 들어주시면서 호텔까지 반쯤이나 함께 걸어주셨어요. 완전 낯선 사람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동했어요. 그 사건이 제 여행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남성분 덕분에 한국에서의 첫 경험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본 그와 밤새도록 수다도 떨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겠죠. 그 외에도 한국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좋은 기억이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도와주려 하고 나누려 하고 저를 환영해 주려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관광객에게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있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는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예요. 냄새, 색깔, 소리 모든 게 너무 생동감 넘쳤어요. 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음식들을 시도해봤죠. 특히 한 노인이 만든 물고기 모양의 붕어빵을 보다가 그분이 저에게 무료로 하나 먹어보라고 권하셨어요. 그 맛이 정말 끝내줬고 제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보고 기뻐하시던 그분의 자랑스러운 미소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를 감동시킨 것은 음식이나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그들이 자기 문화를 사랑하는 모습이었죠. 어느 날 아름다운 옛 궁전을 방문했는데 젊은 한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서 즐기고 있었어요. 관광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문화유산을 기념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저녁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행 초반에 만난 한국 가정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거든요. 처음엔 좀 긴장됐어요. 혹시 실수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분들이 저를 마치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우리는 낮은 상에 둘러앉아 수많은 음식들을 함께 먹었어요. 비빔밥, 불고기, 그리고 김치까지. 한국인들이 거의 모든 식사에 김치를 먹는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죠. 식사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제게 러시아에서의 삶에 대해 물어봤고 저는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봤죠. 정치, 음악, 철학까지 나누는 대화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자국의 발전과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예술 분야에서 말이에요. 그들은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랑하거나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기대감이 넘쳤죠. 그때 저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대해 물어봤어요. 러시아에서도 점점 인기를 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 눈이 반짝였어요.
그들은 이것들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방법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사람들이 한국어 단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시도하고 한국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화적 수출 덕분이라는 점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밤이 깊어가자 그들의 딸은 저에게 K-팝 춤을 가르쳐 줬어요. 제가 정말 형편없었지만 우린 함께 많이 웃었어요. 그들의 아들은 핸드폰으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웹툰을 보여줬죠. 그 순간은 전통적인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끊임없이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줬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빠져드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음악이 중독성이 있거나 패션이 멋져서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진정성 있게 자신을 세계에 공유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을 그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생각이 떠오르자 제가 조사 중이던 가짜 비디오들이 더 짜증스럽게 느껴졌어요. 진짜 문화 교류가 훨씬 더 강력하고 의미 있는 건데 그들은 가짜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제 조사가 단순히 가짜 비디오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진정한 연결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진실을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더욱 결심하게 되었죠. 제가 블로그 글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게시 버튼을 누르자마자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러시아 전역은 물론 그 너머까지 감정을 폭발시키는 홍수가 열린 것 같았죠. 첫 번째 메시지는 모스크바에 사는 대학생 마샤에게서 왔어요. 이걸 폭로해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썼어요. 저도 항상 저 영상들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꼈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비록 무섭기는 했지만 나 자신을 드러낸 것이 옳았다고 느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어요. 몇몇 중국 독자들은 제가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왜 이렇게 괜히 드라마를 만들려고 해? 라는 메시지를 보낸 한 남자는 리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그냥 무해한 장난일 뿐이잖아. 그 메시지를 보고 화면을 뚫고 나가 글을 흔들고 싶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메시지에 답하려고 노력했어요. 문화를 서로 싸우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단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했어요. 친구가 속고 있는 걸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죠. 심지어 러시아 여성들 그룹이 가짜 영상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해시태그 캠페인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합치는 걸 보는 건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정말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카티아라는 소녀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겨우 19살로 곧 대학교에 들어갈 예정이었죠. 그녀의 메시지는 길었고 그녀의 글에서 느껴지는 공포가 고스란히 전달됐어요. 알리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썼어요. 제 얼굴이 가짜 영상 중 하나에 나오는 걸 이제 막 알았어요. 저는 한 번도 중국 남자들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중국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녀의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카티아는 친구가 농담으로 그 영상을 보내주면서 처음 그걸 발견했대요. 처음엔 웃겼대요. 영상 속 여자가 자기랑 정말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대요. 그건 바로 그녀의 얼굴이었고 자기가 한 적 없는 말을 하도록 조작된 거였어요. 정말 침해당한 기분이에요. 카티아는 이어서 말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가 일부분을 훔쳐가서 그걸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녀의 말을 읽으면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이건 이제 단순한 문화적 오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제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도둑맞고 조작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카티아는 그 영상을 삭제하려고 노력했어요. 틱톡에 신고했지만 그 과정은 너무 느렸어요. 틱톡이 반응할 즈음에는 그 영상이 이미 VKonTech나 유튜브 같은 다른 플랫폼으로 퍼져나간 후였죠. 마치 물총으로 산불을 끄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카티아가 썼어요. 소송을 걸고 싶어 하시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법이 아직 이런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카티아에게 위로와 조언을 해주며 몇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온라인 괴롭힘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을 찾아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 딥페이크 영상을 알려준 사샤와 그녀를 연결해줬어요. 아마 그들이 힘을 합치면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그녀를 도우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느껴졌어요. 또 다른 카티아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허락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걸까? 단지 문화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잘못된 시도 때문에요. 이 모든 상황은 우리의 디지털 세계에서 이미지가 가지는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죠. 비록 그것이 진실이 아닐지라도요. 이 가짜 영상들은 단순한 장난이나 농담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일종의 정체성 도용이었고 허락 없이 누군가의 입에 말을 얹히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진실하고 따뜻했어요. 그들의 문화적 영향력은 이런 속임수나 조작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진짜 전통, 진짜 예술, 진짜 자신을 세계와 나누었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더 많은 메시지가 밀려들면서 저는 이 문제가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자 친구들, 디지털 권리에 특화된 변호사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더 많은 통찰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느 저녁, 책상에 앉아 쌓여있는 메모들과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여러 개의 탭들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있을 때 카티아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어요. 그녀의 눈은 울어서 빨갛게 충혈돼 있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두가 알게 하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제가 말했어요. 함께 해봐요. 통화를 끊으면서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강력한 기술과 진실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 가득 찬 지지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희망을 느꼈어요. 이건 더 이상 러시아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점점 더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서요. 이건 사람들의 이미지,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새로운 블로그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보는 얼굴들은 가짜일 수 있어요. 제가 썼어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반드시 들려줘야 해요.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저는 준비됐어요. 때로는 블로거로서 단순히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옳은 일을 위해 싸워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글 하나하나로요. 몇 주 동안 가짜 영상들에 대해 파헤치면서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에게 왜 진짜 문화적 교류가 중요한지 알려줘야겠다고 결심했죠.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커서는 깜빡이고 있었고 글을 쓰기 시작하길 기다리고 있었죠. 깊은 숨을 내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어요. 알리나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가짜 영상들로 인해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설명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한 소녀가 자신의 얼굴이 허락 없이 사용된 일에 대해 말했죠.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말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영상을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렇게 썼어요. 타이핑을 하면서 한국에서 지냈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매콤한 김치 냄새, 서울의 밤을 밝히는 화려한 불빛들,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의 친절함이요. 그 기억들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삶을 바꿔놓은 진짜 경험들이었죠. 있잖아요. 계속해서 썼어요. 한국에 갔을 때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영상이나 소셜미디어에서가 아니라 직접 그곳에 있으면서요. 한국 가정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아름다운 사찰을 방문했어요. 심지어 K-팝 춤도 배워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완전 망했지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저는 독자들이 진짜 문화 교류가 단순히 그 나라의 음악이나 영화를 좋아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걸 알았으면 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그들의 역사와 생활 방식을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중국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가짜 영상이 필요 없어요. 제가 썼어요. 중국은 이미 세계에 제공할 게 너무 많아요. 그 오랜 역사, 놀라운 음식, 아름다운 풍경을 생각해보세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람들을 그 나라의 흥미를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잠시 멈추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제가 베이징에서 보낸 하루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요. 이렇게 타이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에 갔어요. 그곳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태극권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동작은 매우 우아하고 평화로웠어요. 그 후에 자금성을 방문했어요. 건물들은 거대하고 화려했으며
그 벽돌 하나하나에 역사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훠궈를 먹었어요. 매운 향신료 때문에 혀가 얼얼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이런 제 실제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가짜 영상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문제는 계속해서 썼어요. 어떤 나라가 사람들을 속이려고 할 때 보통 그게 역효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닌 걸 알아챌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은 화가 나거나 실망하게 돼요. 독자들이 이 문제가 단순히 러시아나 중국,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현대에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와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한 문제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썼어요. 여러분에게 항상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할까요? 이제 솔직하게 자신을 보여주는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를 더 믿고 싶으세요? 어떤 친구와 더 시간을 보내가고 싶으세요? 이 비교를 통해 독자들이 왜 진정성이 중요한지를 이해하기를 바랐어요. 그건 친구 사이뿐만 아니라 문화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포스트가 거의 끝나갈 때쯤 독자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썼어요. 첫째로, 가짜로 보이는 영상을 보면 신고하세요. 농담으로라도 공유하지 마세요. 둘째로, 다른 문화를 진짜 자료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세요. 아니면 가능하다면 직접 여행을 떠나보세요. 만약 여행이 어렵다면 온라인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해보세요. 단, 항상 존중과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작성한 글을 다시 읽으며 고민했어요. 이걸로 충분할까? 과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시도는 해야 했어요. 보세요. 마지막 문단에 썼어요. 저는 그저 블로그를 운영하는 한 명의 사람일 뿐이에요. 전 세계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걸 공유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은 이거예요. 사람들과 문화 간의 진정한 연결은 가짜 영상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그 연결들은 더 흥미롭고,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재미있어요. 그러니 진짜 연결에 집중합시다. 서로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봐요. 진짜 이야기, 진짜 경험을 공유해봐요. 그게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니까요. 깊은 숨을 내쉬고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제 글은 세상에 나왔어요. 그 글이 뭔가를 바꿀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몇몇 사람들은 이 글을 읽고 잠시라도 생각해 볼 거라 희망했어요. 노트북을 닫고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밖에서는 모스크바의 해가 지고 있었어요. 러시아, 한국, 중국,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동시에 비슷한 점도 많았어요. 우리는 모두 자신이 이해받고 진짜 모습 그대로 존중받기를 원했죠. 어쩌면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조금 더 노력한다면 가짜 영상이나 속임수가 필요 없을 거야. 아마도 진실 자체가 충분히 흥미로울 거야. 그 생각을 하며 창문에서 몸을 돌렸어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었고 새로운 도전과 이해를 촉진할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영상 속 여성들은 완벽한 중국어를 구사하고 있었어요. 발음도 흠잡을 데 없었어요. 모든 말이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들렸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제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제 직감을 믿어왔어요. 여행 중에도 그 직감 덕분에 안전하게 다녔고 블로그에 올릴 최고의 이야기들도 찾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 직감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더 많은 영상을 봤어요. 볼수록 의심이 더 커졌어요. 영상 속 여성들이 하는 말은 모두 비슷했고 같은 문구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마치 틀에 맞춘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행 블로거로서 저는 다양한 문화가 온라인에서 홍보되는 걸 자주 보곤 했어요. 하지만 이번 건 좀 달랐어요. 이건 중국 문화를 기념하는 것도 아니었고 경험을 공유하거나 이해를 촉진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 이건 좀 더 선전물 같았어요. 의자에 기대어 앉으니 제 커피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어요. 밖에는 모스크바의 오후가 저녁으로 바뀌었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피곤한 눈을 문지르면서 제가 본 것들을 정리하려 애썼어요. 한편으로는 그냥 무시하고 싶었어요. 결국 그저 틱톡에 올라온 웃긴 영상들일 뿐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심 많은 여행자이자 이야기꾼으로서 이걸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이 이야기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영상들의 댓글을 보기로 결심했죠. 아마도 나 말고도 이런 점을 눈치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누군가가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댓글을 쭉 읽어보니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영상들이 진짜라고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수십 개의 응원 메시지 사이에 숨겨진 댓글 하나가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사샤라는 러시아 여성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 가짜예요. 그들이 AI를 사용해서 우리 얼굴을 조작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깜짝 놀라 몸을 고추세웠어요. AI? 얼굴 조작. 그런 게 가능할까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사샤의 프로필을 눌러 직접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샤, 가짜 영상에 대한 댓글을 봤어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손이 약간 떨리는 상태로 적었어요. 보제가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 속이 조마조마했어요. 사샤가 답장을 안 하면 어쩌지? 제가 괜히 오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몇 분 후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사샤가 답장을 보낸 거예요. 사샤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사샤는 자신의 얼굴이 이런 영상들 중 하나에 본인의 허락도 없이 사용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중국 남자를 선호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거죠. 저는 어두운 방 안에서 핸드폰 화면이 제 얼굴을 밝히는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뭔가 큰일에 휘말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일, 반드시 밝혀야 할 일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문서를 시작했어요. 맨 위에 바이럴 영상의 진실 조사라고 썼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이 여정이 어디로 나를 데려갈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갈 거예요. 그날 밤, 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제가 봤던 그 이상한 영상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다시 한번 그 중 하나의 틱톡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댓글을 본 거예요. 심장이 덜컥 재가려앉을 정도로 놀랐죠. 이거 가짜예요. AI로 제 얼굴을 조작한 거예요. 난 저런 말 한 적 없어요. 댓글을 단 사람은 러시아 여성인 사샤라는 사람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재빨리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더 알아채가야만 했거든요. 놀랍게도 사샤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그녀는 자기 얼굴이 영상에 나와서 자기가 한 적 없는 말을 하는 걸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이야기해줬어요. 난 중국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녀가 썼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중국 남자들이 세계 최고라고 말하는 영상을 봤다니까요. 정말 기괴하고 무서웠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사샤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저에게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이건 아주 고급 기술로 사진을 편집하는 것처럼 동영상을 조작하는 거였죠. 딥페이크로 사람들은 누군가가 전혀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과 관련해 딥페이크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샤의 이야기는 제 안에 불을 지폈어요. 더 많이 알아채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가짜였을까? 이런 영상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누가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 난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리버스 이미지 검색이라는 것도 배우게 됐죠. 이걸로 사진이나 영상의 원본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마치 디지털 탐정이 되어 인터넷에서 단서를 추적하는 느낌이었죠. 제가 찾아낸 것들은 충격적이었어요. 바이럴된 많은 영상들이 단순히 편집된 게 아니라 아예 조작된 것들이었어요. 러시아 여성들이 K-팝 콘서트에 반응하는 클립들이 조작되어 그들이 중국 남자들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경우도 있어요. 한 여성의 한국 배우를 만났을 때의 흥분된 반응이 조작되어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중국 연예인에게 열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더 많이 밝혀낼수록 더 화가 났어요. 이건 단순한 농담이나 밈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속이려는 의도적인 시도였고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어재 가려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왜? 도대체 이런 속임수를 벌이는 이유가 뭘까? 난 중국의 소셜 미디어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가짜 영상들이 만들어지는 동기를 이해하려 했죠.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 중국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번역 도구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문화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죠.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요. 한국의 팝 음악, TV 드라마,
영화, 그리고 뷰티 제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친구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빠져 살고 서울에 가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는지 생각나더군요. 반면에 중국은 그와 같은 문화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훨씬 더 큰 나라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어떤 불만이나 질투심을 유발한 것 같았어요. 이 가짜 영상들은 그 이야기를 바꾸려는 시도였던 거예요. 러시아 여성들이 중국 남자들을 더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이 일을 벌인 사람들이 중국을 더 매력적이고 멋있게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거죠. 마치 봐, 우리도 한국만큼 좋아, 아니 더 나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나에게는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몇 년 전 제가 한국에 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줬는지, 그리고 자기 문화를 나에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공유하려 했는지 기억이 났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었어요. 진정한 경험과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가짜 영상들은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가려는 시도처럼 보였어요. 저는 뭔가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걸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진정한 문화 교류가 이런 식으로 훼손되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스크바에 사는 단순한 블로거인 제가 이런 거대한 허위, 정보 캠페인에 맞서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알아낸 것들을 블로그에 쓰기로 결심했어요. 그 영상들이 어떻게 가짜인지 설명하고 조작된 원본 클립들의 예를 보여주며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했어요. 그 글을 올리기 전에 긴장됐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아무도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 어쩌지?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블로그 게시물에 발행 버튼을 누르는 순간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이건 제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시작한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가짜 비디오들에 대해 계속 생각이 멈추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누가 그런 수고를 다해서 저런 영상을 만들었을까?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중국 소셜미디어랑 국제 뉴스를 뒤져봤죠. 그리고 제가 발견한 사실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알고 보니 중국이랑 한국은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두 나라를 같은 동네에 사는 두 큰 아이들로 생각해보면 돼요.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항상 잘 지내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다투고, 가끔은 서로를 질투하기도 해요. 중국은 엄청 큰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가진 특별한 무언가를 중국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나 땅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중요한 가치인 소프트 파워라고 부르는 것이죠. 소프트 파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를 좋아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에서 모두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인기 있는 아이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지금 한국은 정말 인기가 엄청나요. 혹시 K-팝 들어본 적 있어요? K-팝은 한국의 대중음악인데 전 세계를 휩쓸고 있거든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 음악만이 아니에요. 한국 드라마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은 한국의 로맨스 스토리나 짜릿한 스릴러를 좋아하죠. 그리고 한국 영화도 빼놓을 수 없어요. 몇 년 전 기생충이라는 한국 영화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상을 받았어요. 영어가 아닌 영화로는 처음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국의 뷰티 제품들도 아주 핫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연예인처럼 완벽한 피부를 갖고 싶어 하죠. 한국 음식도 점점 인기를 끌고 있어요. 혹시 김치나 비빔밥 먹어본 적 있나요? 정말 맛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 음악, 드라마, 영화, 뷰티 제품, 음식 이것들이 마치 하나의 큰 한국의 멋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를 한류라고 불러요. 제가 러시아를 여행할 때 직접 보기도 했어요. 제 친구들은 한국에 푹 빠져 있었어요. K-팝을 듣고 K-드라마를 보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했죠. 심지어 서울을 방문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멋진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보고 싶어 했거든요. 단순히 겉모습이나 소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한국이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섞는지를 존경했죠. 한국은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전통을 존중하는 모습이 신선하고 매력적이었어요.
이제 이 상황이 중국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지 상상해보세요.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놀라운 역사, 아름다운 예술, 맛있는 음식도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한국에만 관심을 두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마치 동네에 큰 아이가 있는데 갑자기 모두가 한국과만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중 일부는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왜 우리 문화는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거지? 우리도 멋지지 않아?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 감정은 다루기 힘든 감정이에요. 아마도 누군가가 러시아 여성들이 중국 남성을 좋아한다는 그 가짜 영상을 만든 이유도 그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중국 남성도 한국 남성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봐, 우리도 멋있잖아 라고 외치는 것처럼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였죠. 그리고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려면 절대 가짜로 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걸 생각하면서 한국에서 보냈던 제 여행이 떠올랐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친절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들은 자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문화를 방문객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죠.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놀라운 대조를 경험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옆에 고궁이 자리 잡고 있었죠. 시끄러운 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편으론 고요한 사찰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곳은 대조가 만들어내가는 흥미로움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어느 날 밤, 한 한국 가정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줬어요. 우리는 바닥에 앉아 비빔밥, 불고기, 그리고 김치 같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죠.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한국의 역사, 세계 정치, 심지어 철학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이 자신의 나라에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인상 깊었어요. 그들은 한국이 특히 예술과 문화 면에서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국 문화를 세계와 나누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를 정말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한국의 것들이 멋지거나 예뻐서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 있는 정신, 즉 자부심, 노력, 창의성, 그리고 개방성이 결합된 그 무언가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였어요. 그 한국에서의 저녁 식사를 생각하면서 그 가짜 영상들이 다시 한번 더 슬프게 느껴졌어요. 이제 그 영상들이 더 나쁘게 보였어요. 한국은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는데 이 영상들은 사람들을 속이려 했잖아요.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단순히 러시아, 중국,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더 큰 문제였죠. 이건 나라들이 자신의 문화를 세계와 어떻게 공유하느냐에 관한 문제였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까? 아니면 사람들을 속여서 좋아하게 만들어야 할까? 제게는 답이 분명했어요. 진정한 문화 간의 연결은 정직함과 공유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지 속임수나 거짓말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짜 비디오들에 대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큰 질문이었죠. 제가 이 이상한 가짜 비디오의 세계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몇 년 전 제가 한국에 갔던 일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때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공항에서 나가자마자 도시의 에너지가 확 느껴졌어요. 밝은 불빛, 높은 빌딩들, 그리고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들까지. 모스크바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마치 미래로 한 걸음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첫날에 호텔을 찾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아세요? 그게 오히려 최고의 경험이 되었어요. 한 친절한 할머니가 제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보시고 다가와 도와주셨어요. 그분은 영어를 거의 못하시고 저도 한국어를 거의 못했지만 어떻게든 소통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제 가방 하나를 들어주시면서 호텔까지 반쯤이나 함께 걸어주셨어요. 완전 낯선 사람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동했어요. 그 사건이 제 여행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도와주려 하고 나누려 하고 저를 환영해 주려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관광객에게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있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는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예요. 냄새, 색깔, 소리 모든 게 너무 생동감 넘쳤어요. 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음식들을 시도해봤죠. 특이한 노인이 만든 물고기 모양의 붕어빵을 보다가 그분이 저에게 무료로 하나 먹어보라고 권하셨어요. 그 맛이 정말 끝내줬고
제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보고 기뻐하시던 그분의 자랑스러운 미소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를 감동시킨 것은 음식이나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그들이 자기 문화를 사랑하는 모습이었죠. 어느 날 아름다운 옛 궁전을 방문했는데 젊은 한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서 즐기고 있었어요. 관광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문화유산을 기념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저녁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행 초반에 만난 한국 가정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거든요. 처음엔 좀 긴장됐어요. 혹시 실수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분들이 저를 마치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우리는 낮은 상에 둘러앉아 수많은 음식들을 함께 먹었어요. 비빔밥, 불고기, 그리고 김치까지. 한국인들이 거의 모든 식사에 김치를 먹는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죠. 식사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제게 러시아에서의 삶에 대해 물어봤고, 저는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봤죠. 정치, 음악, 철학까지 나누는 대화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자국의 발전과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예술 분야에서 말이에요. 그들은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랑하거나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기대감이 넘쳤죠. 그때 저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대해 물어봤어요. 러시아에서도 점점 인기를 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 눈이 반짝였어요. 그들은 이것들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방법이라고 설명해줬어요. 사람들이 한국어 단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시도하고 한국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화적 수출 덕분이라는 점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밤이 깊어가자 그들의 딸은 저에게 K-팝 춤을 가르쳐줬어요. 제가 정말 형편없었지만 우린 함께 많이 웃었어요. 그들의 아들은 핸드폰으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웹툰을 보여줬죠. 그 순간은 전통적인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끊임없이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줬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빠져드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음악이 중독성이 있거나 패션이 멋져서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진정성 있게 자신을 세계에 공유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을 그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생각이 떠오르자 제가 조사 중이던 가짜 비디오들이 더 짜증스럽게 느껴졌어요. 진짜 문화 교류가 훨씬 더 강력하고 의미 있는 건데 그들은 가짜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제 조사가 단순히 가짜 비디오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진정한 연결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진실을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더욱 결심하게 되었죠. 제가 블로그 글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게시 버튼을 누르자마자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러시아 전역은 물론 그 너머까지 감정을 폭발시키는 홍수가 열린 것 같았죠. 첫 번째 메시지는 모스크바에 사는 대학생 마샤에게서 왔어요. 이걸 폭로해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썼어요. 저도 항상 저 영상들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꼈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비록 무섭기는 했지만 나 자신을 드러낸 것이 옳았다고 느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어요. 몇몇 중국 독자들은 제가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왜 이렇게 괜히 드라마를 만들려고 해? 라는 메시지를 보낸 한 남자는 리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그냥 무해한 장난일 뿐이잖아. 그 메시지를 보고 화면을 뚫고 나가 글을 흔들고 싶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메시지에 답하려고 노력했어요. 문화를 서로 싸우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단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했어요. 친구가 속고 있는 걸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죠. 심지어 러시아 여성들 그룹이 가짜 영상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해시태그 캠페인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합치는 걸 보는 건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정말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카티아라는 소녀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겨우 19살로 곧 대학교에 들어갈 예정이었죠. 그녀의 메시지는 길었고 그녀의 글에서 느껴지는 공포가 고스란히 전달됐어요. 알리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썼어요. 제 얼굴이 가짜 영상 중 하나에 나오는 걸 이제 막 알았어요. 저는 한 번도 중국 남자들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중국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녀의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카티아는 친구가 농담으로 그 영상을 보내주면서 처음 그걸 발견했대요. 처음엔 웃겼대요. 영상 속 여자가 자기랑 정말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대요. 그건 바로 그녀의 얼굴이었고 자기가 한 적 없는 말을 하도록 조작된 거였어요. 정말 침해당한 기분이에요. 카티아는 이어서 말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가 일부분을 훔쳐가서 그걸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녀의 말을 읽으면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이건 이제 단순한 문화적 오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제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도둑맞고 조작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카티아는 그 영상을 삭제하려고 노력했어요. 틱톡에 신고했지만 그 과정은 너무 느렸어요. 틱톡이 반응할 즈음에는 그 영상이 이미 VKonTech나 유튜브 같은 다른 플랫폼으로 퍼져나간 후였죠. 마치 물총으로 산불을 끄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카티아가 썼어요. 소송을 걸고 싶어 하시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법이 아직 이런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카티아에게 위로와 조언을 해주며 몇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온라인 괴롭힘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을 찾아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 딥페이크 영상을 알려준 사샤와 그녀를 연결해줬어요. 아마 그들이 힘을 합치면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그녀를 도우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느껴졌어요. 또 다른 카티아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허락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걸까? 단지 문화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잘못된 시도 때문에요. 이 모든 상황은 우리의 디지털 세계에서 이미지가 가지는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죠. 비록 그것이 진실이 아닐지라도요. 이 가짜 영상들은 단순한 장난이나 농담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일종의 정체성 도용이었고 허락 없이 누군가의 입에 말을 얹히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진실하고 따뜻했어요. 그들의 문화적 영향력은 이런 속임수나 조작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진짜 전통, 진짜 예술, 진짜 자신을 세계와 나누었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더 많은 메시지가 밀려들면서 저는 이 문제가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자 친구들, 디지털 권리에 특화된 변호사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더 많은 통찰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느 저녁, 책상에 앉아 쌓여있는 메모들과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여러 개의 탭들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있을 때 카티아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어요. 그녀의 눈은 울어서 빨갛게 충혈돼 있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두가 알게 하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제가 말했어요. 함께 해봐요. 통화를 끊으면서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강력한 기술과 진실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 가득 찬 지지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희망을 느꼈어요. 이건 더 이상 러시아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점점 더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서요. 이건 사람들의 이미지,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새로운 블로그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보는 얼굴들은 가짜일 수 있어요. 제가 썼어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반드시 들려줘야 해요.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저는 준비됐어요. 때로는 블로거로서 단순히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옳은 일을 위해 싸워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글 하나하나로요. 몇 주 동안 가짜 영상들에 대해 파헤치면서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에게 왜 진짜 문화적 교류가 중요한지 알려줘야겠다고 결심했죠.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커서는 깜빡이고 있었고 글을 쓰기 시작하길 기다리고 있었죠. 깊은 숨을 내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어요. 알리나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가짜 영상들로 인해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설명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한 소녀가
자신의 얼굴이 허락 없이 사용된 일에 대해 말했죠.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말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영상을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렇게 썼어요. 타이핑을 하면서 한국에서 지냈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매콤한 김치 냄새, 서울의 밤을 밝히는 화려한 불빛들,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의 친절함이요. 그 기억들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삶을 바꿔놓은 진짜 경험들이었죠. 있잖아요. 계속해서 썼어요. 한국에 갔을 때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영상이나 소셜미디어에서가 아니라 직접 그곳에 있으면서요. 한국 가정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아름다운 사찰을 방문했어요. 심지어 K-팝 춤도 배워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완전 망했지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저는 독자들이 진짜 문화 교류가 단순히 그 나라의 음악이나 영화를 좋아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걸 알았으면 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그들의 역사와 생활 방식을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중국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가짜 영상이 필요 없어요. 제가 썼어요. 중국은 이미 세계에 제공할 게 너무 많아요. 그 오랜 역사, 놀라운 음식, 아름다운 풍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람들을 그 나라의 흥미를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잠시 멈추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제가 베이징에서 보낸 하루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요. 이렇게 타이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에 갔어요. 그곳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태극권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동작은 매우 우아하고 평화로웠어요. 그 후에 자금성을 방문했어요. 건물들은 거대하고 화려했으며 그 벽돌 하나하나에 역사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훠궈를 먹었어요. 매운 향신료 때문에 혀가 얼얼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이런 제 실제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가짜 영상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문제는 계속해서 썼어요. 어떤 나라가 사람들을 속이려고 할 때 보통 그게 역효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닌 걸 알아챌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은 화가 나거나 실망하게 돼요. 독자들이 이 문제가 단순히 러시아나 중국,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현대에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와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한 문제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썼어요. 여러분에게 항상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할까요? 이제 솔직하게 자신을 보여주는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를 더 믿고 싶으세요? 어떤 친구와 더 시간을 보내가고 싶으세요? 이 비교를 통해 독자들이 왜 진정성이 중요한지를 이해하기를 바랐어요. 그건 친구 사이뿐만 아니라 문화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포스트가 거의 끝나갈 때쯤 독자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썼어요. 첫째로, 가짜로 보이는 영상을 보면 신고하세요. 농담으로라도 공유하지 마세요. 둘째로, 다른 문화를 진짜 자료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세요. 아니면 가능하다면 직접 여행을 떠나보세요. 만약 여행이 어렵다면 온라인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해보세요. 단, 항상 존중과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작성한 글을 다시 읽으며 고민했어요. 이걸로 충분할까? 과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시도는 해야 했어요. 보세요. 마지막 문단에 썼어요. 저는 그저 블로그를 운영하는 한 명의 사람일 뿐이에요. 전 세계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걸 공유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은 이거예요. 사람들과 문화 간의 진정한 연결은 가짜 영상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그 연결들은 더 흥미롭고,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재미있어요. 그러니 진짜 연결에 집중합시다. 서로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봐요. 진짜 이야기, 진짜 경험을 공유해봐요. 그게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니까요. 깊은 숨을 내쉬고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제 글은 세상에 나왔어요. 그 글이 뭔가를 바꿀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몇몇 사람들은 이 글을 읽고 잠시라도 생각해 볼 거라 희망했어요. 노트북을 닫고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밖에서는 모스크바의 해가 지고 있었어요. 러시아, 한국, 중국,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동시에 비슷한 점도 많았어요. 우리는 모두 자신이 이해받고 진짜 모습 그대로 존중받기를 원했죠. 어쩌면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조금 더 노력한다면 가짜 영상이나 속임수가 필요 없을 거야. 아마도 진실 자체가 충분히 흥미로울 거야.
그 생각을 하며 창문에서 몸을 돌렸어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었고 새로운 도전과 이해를 촉진할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